여러분, 우리가 그 보통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면 수학 공식 같은 정밀함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딱 떨어지는 그런 정답 같은 거요. 맞아요. 출발지란 목적지를 탁 입력하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오차 없이 최단 경로를 막 쫙 뽑아주고 우리는 그냥 그 화면에 뜬 매끈한 파란 선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류도 없고 시간 낭비도 없는 아주 완벽하고 효율적인 세계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 완벽하게 짜인 알고리즘이랑 AI 추천대로만 움직이는 이 삶에 깊숙이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 파란 선이 너무 지루하고 막 숨막히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주는 일종의 피로감이거든요. 피로감이요. 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막 달릴 때 역설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 그리고 특히 일상을 벗어나는 그 여행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이 완벽함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덫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끝까지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의 내용은 어느 대학의 여행 컨텐츠 창직론 강의실 안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치열한 토론 게시판 기록입니다. 네, 그 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쵸. 언뜻 보면 이게 그냥 관광산업의 수익 구조나 여행사 실무 시스템에 대한 전공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대화록의 진짜 타겟은 훨씬 거대합니다. 맞아요. 단순한 실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죠. 네. 바로 완벽한 AI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과 해답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이 토론 기록이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단순히 강단에 선 교수가 일방적으로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막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네, 불확실한 미래 진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들의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좁은 시야를 깨부수고 세계를 다르게 보는 법을 훈련시키려는 교수의 생생한 지적 교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토론의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현대 관광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기술로 CRS, 그러니까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랑 GDS, 글로벌 분배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잖아요. 네, 핵심적인 인프라죠. 어떤 학생은 이걸 막 관광산업의 혈관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이게 그냥 비행기표 예약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이상이란 뜻이겠죠.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전 세계 관광산업을 쥐력 펴락하게 된 건가요? 이 두 시스템의 발전사를 들여다보는 건요, 인간이 어떻게 이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효율화했는가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터넷 없던 시절이요. 네,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저기 이탈리아 시골 마을의 작은 호텔방 하나를 예약하려면 막 팩스 보내고 국제전화 걸어서 시차 극복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땐 정보가 다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갈릴레오나 아마데우스 같은 거대한 글로벌 단일 시스템, 즉 GDS가 전 세계의 항공, 호텔, 렌터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통합해버렸거든요. 하나로 싹 묶어버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좌석이랑 객실 정보가 무슨 거대한 핏줄을 타고 흐르듯이 즉각적으로 쫙 연결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피가 전 세계로 거침없이 흐른다. 확실히 효율의 끝판왕이긴 한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점이요? 전 세계 수만 개의 여행사랑 수억 명의 고객이 똑같은 GDS 화면을 보고 똑같은 최적의 항공권, 똑같은 최단 경로를 알고리즘으로 추천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가 같으니까 결과도 같겠죠. 그럼 파리 에펠탑 앞이든 서울 명동이든 전 세계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나 경험이 마치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다 똑같이 획일화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남들이 다 가는 그 파란 선만 따라가는 거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시스템이 고도로 효율화될수록 우리 경험은 획일화의 늪에 빠지거든요. 바로 그 위기감에서 자료 속 교수가 제시하는 7대3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죠. 7대3이요? 네, 교수는 데이터 분석이나 최저가 탐색, 재고 관리 같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70%의 업무는 AI와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에 그냥 넘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아, 기계한테 70%를 줘라. 맞아요. 여기서 기계랑 속도 경쟁을 하는 건 완전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나머지 30%를 차지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그 30%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직 요즘 뭐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사람이 하는 서비스라고 해봐야 그냥 체크인할 때 친절하게 웃어주는 정도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 AI 컨시어즈가 저보다 제 취향을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요. 막 제 과거 숙박 기록이나 검색 패턴을 싹 긁어 모아서 고객님, 작년에 인적 드문 숲속 숙소 좋아하셨죠? 이번에도 비슷한 곳 찾아놨습니다. 하고 딱 맞춰주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개인화 시대에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그 30%의 틈이 진짜로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AI가 분석하는 취향의 본질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이요? 네, AI의 추천은 결국 과거 데이터의 연산이거든요.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뻔한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아,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항상 과거의 데이터에만 머물지 않거든요. 이 토론 자료에서 강조하는 인간만의 30%는 그런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상황의 맥락을 읽어내고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데이터 연산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다. 뭔가 예시가 있을까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보죠. 퇴사를 앞두고 극도로 번아웃이 온 고객이 여행사를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지치네요. 그렇죠. 이럴 때 AI는 이 고객의 성별, 연령, 예산을 딱 분석해서 요즘 이 조건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별점 4.5점 이상의 동남아 휴양지 풀빌라를 추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정답이니까요. 네, 과거 데이터상으로는요. 하지만 예리한 인간 기획자는 다릅니다. 고객의 그 지친 눈빛과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말에 숨은 맥락에 깊이 공감하는 거죠. 아, 진짜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읽어내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풀빌라 대신에 비움과 체움이 있는 산속 깊은 사찰 스테이를 딱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고요한 마루에서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조용히 건네는 거죠. 와, 이거는 단순히 평점 높은 곳, 효율적인 곳을 찾아주는 게 아니네요. 고객의 그 현재 심리 상태라는 일종의 비정형 데이터를 읽어내서 거기에 딱 맞는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기계적 효율의 빈틈을 파고드는 행복한 오답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잠깐만요. 행복한 오답이요. 효율성의 시대에 오답을 낸다는 건 여행업계로 치면 막 고객한테 컴플레인 받고 별점 1점 테러당하는 지름길 아닌가요? 비효율이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서 오답이라는 건 알고리즘의 눈, 즉 내비게이션의 시각으로 볼 때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아, 기계 기준에서 오답이다. 네, 내비게이션은 호텔에서 관광지까지 5분 만에 가는 가장 넓고 빠른 길을 안내하겠죠. 이게 데이터상 효율의 정답입니다. 하지만 30%의 영역을 다루는 인간 기획자는 고객을 굳이 15분 더 걸어야 하는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로 이끕니다. 완전 동선 낭비잖아요. 명백한 오답이죠. 하지만 그 비효율적인 골목길 끝에는 기획자가 직접 발로 뛰며 찾아낸 작은 로스터리 카페가 있고 또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노을 명당이 있는 겁니다. 아,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장 빨리 갈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무엇을 느끼게 할까를 설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AI가 1초 만에 찾아준 뻔한 지름길에서는 별로 감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획자의 의도된 비효율 속에서 뜻밖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 냄새나는 큐레이션을 딱 발견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의외성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프리미엄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야, 결국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그 70%의 시스템 아키텍트가 되는 동시에 기계가 절대 계산하지 못하는 여백을 짚어내는 공감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논리는 아주 잘 알겠습니다. 효율이라는 뼈대 위에 의외성이라는 오답을 얹어라.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거죠? 그런 의외성이나 스토리텔링을 기획하는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타고난 창의적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대체 불가능한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을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토론의 주장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가 아주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여행 그 자체를 단순한 소비나 휴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뇌를 젊게 하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인지적 투자로 활용하라는 거죠.
인지적 투자요. 여행이 창의성을 위한 인지적 투자라는 건 단순히 뭐 좋은 경치 보고 머리 식히고 와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환경, 그러니까 집이나 매일 다니는 학교, 직장에서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존 패턴대로만 움직입니다. 일종의 자동 주행 모드죠. 맞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걷게 되죠. 네. 하지만 말도 전혀 안 통하는 낯선 도시에 뚝 떨어져서 길을 잃거나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기괴한 음식 앞에 딱 섰을 때 뇌는 완전 비상사태가 됩니다. 당황하니까요. 그렇죠. 이 결핍과 당혹감을 해결하려고 기존의 견고한 사고 회로를 막 깨부수고 새로운 신경망을 맹렬히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일부러 나를 낯설고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창의성의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겁니다. 아, 편안함을 버리고 의도적인 결핍을 마주할 때 비로소 남들과 다르게 보는 그 제3의 눈이 떠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그 스티브 잡스 사례가 나오잖아요. 잡스가 인도 히말라야 여행에서 겪은 결핍과 마주침이 결국 그 애플의 단순함이라는 엄청난 가치로 이어진 거고요. 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제3의 눈이 떠지면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사물들이 완전히 다른 가치로 둔갑합니다. 수업 토론에 등장한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의 벤치 사례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아, 벤치요? 호숫가에 있는 벤치? 네, 그냥 낡은 나무 벤치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다리 아플 때 잠깐 앉아 쉬는 나무 토막일 뿐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 벤치의 양쪽 기둥 모양을 보고 새총이라는 서사를 입혔습니다. 네, 벤치가 새총이 됐다고요? 네, 벤치를 거대한 새총의 그 Y자 모양처럼 딱 꾸미고 거기에 앉는 사람을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호수 너머로 통통 튀어나갈 것 같은 돌멩이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기발하네요. 물리적인 나무 벤치의 기능은 똑같지만 새총이라는 상상력이 딱 덧입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저 쉬려고 앉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동심으로 돌아가서 호수 위를 날아가는 상상을 하고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웃음을 터뜨리죠. 하하, 진짜 재밌네요. 국내 사례도 많아요. 군산의 그 아픈 역사적 맥락을 화투굿즈로 엮어낸다거나 순청의 고추장 조형물, 아니면 그 철원의 평화빵처럼 아주 익숙한 사물에 감정과 왜라는 질문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와, 들어보니 스토리텔링이란 결국 이런 거네요. 팩트나 정보라는 아주 차가운 뼈대 위에 감정과 맥락이라는 아주 따뜻한 살을 붙이는 작업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나무 벤치가 튼튼하고 편안해봤자 그건 차가운 정보일 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총을 타고 날아가는 동심이라는 따뜻한 살을 붙이는 순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엄청난 상품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보의 뼈대를 조립하는 건 AI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해치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차가운 뼈대 위에 어떤 온도에 어떤 모양의 살을 붙일 것인지는 오직 그 낯섦과 결핍을 직접 겪어본 인간의 감수성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인 거죠. 좋습니다. 낯선 경험을 통해 제3의 눈을 뜨고 스토리텔링에 살을 붙이는 법까지 이해를 딱 했습니다. 근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토론의 주체들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고민이 깊었죠. 자본도 없고 조직생활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번뜩이는 상상력 하나만 달랑 믿고 무작정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걸 시도한다. 솔직히 너무 무모한 도박 아닙니까? 학생들도 바로 그 지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패가 무섭다는 거죠. 여기서 교수가 아주 중요한 경영학적 개념 하나를 꺼내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린 스타트업 방식과 감당 가능한 손실이라는 무기입니다. 감당 가능한 손실이요? 이건 막 망해도 빚더미 앉지 않을 정도의 한계선을 정해놓는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소액 창업 지원금 200만 원을 받아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해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으로요? 네, 수천만 원, 수억 원 대출 받아서 번듯한 호텔 짓는 건 완전 도박이죠. 하지만 딱 200만 원으로 작고 독특한 방 하나를 꾸며보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거든요. 아, 규모를 확 줄이는 거군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세우느라 책상머리에서 몇 년씩 허비하는 대신에 이런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조명과 빈티지 가구를 배치하면 20대 서브컬처 마니아들이 열광할 것이다.
이런 나만의 작고 날카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냥 즉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오, 바로 부딪혀 본다. 그리고 실제 손님들 피드백을 막 받으면서 인테리어나 마케팅 방향을 아주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걸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뭐 200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실패하더라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 몇 달 빡세게 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네요. 그렇죠.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죠.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막 밤새 고민해서 기획한 나의 첫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을 때 내가 틀렸구나 하는 심리적인 타격감, 막 열정의 낭비, 그 무너지는 자존감 같은 정서적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청년들한테 이 감정적인 실패는 200만 원 이상의 치명상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야말로 이 토론이 도달한 가장 깊은 철학적 통찰과 탁 연결이 됩니다. 자료에서 한 학생이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두고 현대 사회를 정답만을 요구하는 거대한 압박 면접장이라고 비유했어요. 와, 거대한 압박 면접장. 표현이 너무 뼈 때리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스펙, 실패 없는 엘리트 코스라는 그 정해진 정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훈련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패 앞에서도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부정당한 것처럼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곧 실패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 압박 면접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교수가 처방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처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메타인지, 그리고 언러닝의 태도입니다. 러닝이 아니라 언러닝이요. 배운 걸 다시 지워버린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가 엘빈 토플러의 아주 뼈대 있는 명언을 인용하는데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버리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자이다.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지식을 막 쌓아올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어제 완벽했던 정답과 실무 지식이 내일 아침이면 완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요. 자신이 세운 가설이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가진 낡은 지식이랑 알량한 기획력을 내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곧 내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하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작동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낡은 상식을 언제든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언러닝이 체화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루죠? 작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내 생각과 시장 반응이 다르네. 이 방식은 틀렸으니까 빨리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우자. 이러면서 아주 유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와, 약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내 기획이 망한 거지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다. 낡은 정답을 버릴 줄 아는 유연성이야말로 상처받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 취업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관점과 스토리로 세상에 없던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위 창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겠습니다. 맞아요. 핵심 경쟁력이죠. 오늘 이 치열한 강의실의 토론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데요.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린 관광산업의 그 거대한 핏줄, 예약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기계가 지배하는 70%의 효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매끄단 효율의 도로 위에서 인간은 일부러 15분을 돌아가는 의외성의 빈틈, 그 감동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30%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더불어 낯선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완전 다르게 보는 제3의 눈을 뜨고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작게 실험하면서 틀린 것은 언제든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언러닝의 용기까지 다뤘죠. 이 토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장 하나가 사실 이 모든 논의를 싹 압축해줍니다. 어떤 문장이죠?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기술이 우리에게 극강의 효율을 가져다 줄수록 역설적에게도 그 차가운 정보의 뼈대 위에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살을 붙이는 우리의 인문학적 감수성은 더 귀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완벽해질수록 인간의 불완전함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니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내비게이션 비유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이제 우리 앞에는 AI가 만들어준 가장 빠르고 가장 오차 없는 아주 완벽한 인생의 지도가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더 이상 길을 잃을 일도 헤맬 일도 없는 아주 효율적이고 뻔한 세계죠. 네, 모두가 똑같은 파란 선만 보는 세계요. 하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났던 그 눈부신 순간들은
언제나 계획이 완벽하게 탁 틀어졌을 때, 예기치 않은 낯선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맸을 때 찾아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연히 주는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당신의 일상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안내하려 드는 이 숨막히는 효율의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길을 잃을 수 있을까요? 아, 우아하게 길을 잃는다. 참 멋진 화두네요.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매일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갔던 그 익숙하고 빠른 길에서 일부러 한번 탁 벗어나 보시길 권합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아주 낯선 풍경 하나,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발견해 보세요. 당신이 의도한 그 작은 비효율, 그 행복한 오답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기계의 시대에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30%를 창조할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